상당한 이목을 끌었던 주인공 있으시죠? 누구신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라디오 하나도 안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왜 안 하셨습니까? 탈당 선언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를 못 잡으셨습니까? 네. 아니 뭐 그리고 어제 한 내용이 거의 다고 오늘 해봤자 뭐 어차피 특검법 얘기는 할 텐데 그거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그냥 스킵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 이거 빼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뭐 당연히 좀 있으면 이제 창준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드러날 테니까 그 역할로 이제 불리겠죠. 언제 창준이가 뜹니까? 어제 등록했습니다. 어제 등록하셨어요? 했으니까 이제 오늘 또 창준이 회의하고 내일 회의하고 이렇게 매일 회의하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역할이 이제 정해지겠죠. 창준이 구성은 언제? 구성은 됐습니다 이미. 구성은 이미 됐고 그러면 창준이 발표는 언제 하십니까? 이제 그 탈당 시점을 좀 더 다르게 잡아놨기 때문에 탈당 시점을 그게 완료된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지금 실무적인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칭 한 1월 중순 정도로? 아니요, 한 일주일 정도 안 걸릴 겁니다.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요? 뭐 창당이요? 아니 창준이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창당으로 갈 때. 창준님이 어제 떴습니다. 어제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란하게 무슨 뭐 이런 걸 안 할 뿐이지. 그렇구나. 그러면. 누가 결합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을 갖춘 행사가 언제쯤 뭐 시민들이 보기에 그건 아마 중앙당 창당 대회 할 때쯤 아닐까요? 그건. 창당 대회는 그러면 그건 아마 뭐 빠르면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2주. 정치 시작한 지 12년 되는 날 어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소도 사실은 저는 국회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포 참숯갈비? 거기가 어떤 뭐 인연이 특별히 있는 장소였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실에 부탁해가지고 이틀을 잡아놨죠. 26일, 27일 이렇게 두 개 잡아놓고 둘 중에 그냥 되는 날짜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6일 날 저희가 모여서 회의하면서 결정했어요. 이거는 정론관에서 하는 거, 그 소통관에서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겠다. 그리고 제가 내용에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모든 자산을 내려놓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제 허은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잡은 소통관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에서는 선명한 대립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사 관료 집단과 결국엔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대립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특이했던 건 뭐냐면은 그 비대위원장으로 완전 강남 사람을 골랐어요. 이거 얼마나 취약한 건지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강남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돼요. 이게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정당 역사에서요? 강남 그러니까 본인은 X세대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강남스러운 강남은 그 70년대생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남 사람이 당 대표로 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강남에 오래 살았지만 강남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거기는 신촌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대문구를 항상 얘기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강남의 그런 어떤 압구정 스타일 이런 거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완전히 압구정 스타일의 강남갑 스타일의 사람이 이제 대표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봐야 돼요.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강남에서 국회의원 한 적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북구 삼양동 사람인 게 티가 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상계동에 제가 장소를 고른 것 중에는 그런 이유도 좀 있다. 그런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성이 강화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는 이제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마 선언이란다. 탈당 선언하는 장소를 상계동 그 마포 참숯갈비로 잡은 이유부터가 이제 서사가 있다 이런 설명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뭐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문과 이준석 대표의 연설문에 대한 비교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계동 출퇴근하는 그 가장들의 얘기도 뒤에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차차 하나 여쭤보긴 할 텐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다. 완전 강남 사람을 당 대표로 앉힌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대표님이 분석하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디테일이 이제 떨어져 가는 것이죠. 내부에서. 예. 그러니까 영남이나 강원 비례 출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대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저는 지금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 보수 정당을 봤을 때 네. 서사도 없고 대표 인물도 없고 거기다 더해서 지역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를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을 바람도 없고요. 네. 이걸 이제 간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신분 상승이랑 끝없는 투쟁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 계급적 상승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고요. 네. 세대를 넘어서 가지고 내 아들은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어찌 보면 참 솔직하면서도 단순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서사를 드러내기에는 그 서사를 보여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부족함이 있었던 과거를 극복하는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 즉 가장 거기에 들어맞는 사람이 오세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서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거기서 그거를 여유 있게 올라온 사람의 네. 서사는 약간 다르다. MB가 나중의 삶과 다르게 어쨌든 처음에 그게 먹혔던 게 뭐냐? MB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MB가 강남 사람 같이 살아도 예전에 포항에서 술찌개 먹었다는 MB를 기억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물론 앞으로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되는 안 되지만은 네. 그런 서사를 갖고 태어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강북에서 이 동질감이나 이런 거 없이 많은 표가 나오긴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하면 1% 부자 를 대변하는 한동훈 장관과 네. 99%를 대변하는 이준석 강북 스타일의 대변 이런 쟁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파락군이잖아요. 딱 파락군. 보면은. 네. 예. 파락군 대 상계동 그리고 저는 중학교 목동으로 갔으니까 예. 뭐 목동도 좋은 학군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측의 삶과 그리고 파락군의 삶은 좀 다르다고 보는 입장이 생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근데 대표님 하버드잖아요. 그거야 뭐 제가 국가 장학금 받아서 간 거니까 네. 제가 대통령 장학금 받아서 간 거니까 네. 그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서사인데 저는 앞으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네. 그 국민의힘의 이제 사무처 당직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을 막 짜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위원장한테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 할 텐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뭐 현충원 갔다고 이런 일반적인 행보 말고 네. 첫 행보가 어디일지를 주목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 있는 거는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라고 알고 있어요. 1월 2일 날. 1월 2일 날. 네. 네. 1월 2일 날 전국에서 신년 인사회가 있을 텐데 왜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를 가느냐? 이미 포섭당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대구 경북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계속 시장만 다니고 네. 그다음에 해외만 다니고 이거는 뭐냐면요. 대통령을 어디 선보였을 때 도저히 환호받을 수 있는 위치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짜는 사람들이 심기경하는 거예요. 예. 만약 대통령이 전라도 가서도 환호받으면 왜 전라도 일정 안 넣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도 답이 없다. 가서 진짜 물병 맞을 거 아니면 여기밖에 대구 시장 아니면은 네. 여기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를 이기겠다고 나온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걸 한 번은 극복해야 되거든요. 네. 물병을 맞든지 뭘 그런데 신년 인사회를 대구로 간다. 피해 다니는 겁니다. 시작부터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그리고 대구를 가서 지금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구에서 뭔가 내가 개인적인 어떤 헤게모니나 인기를 잡아가지고 내 권위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권위를 바탕으로 TK에 있는 현역들 날리겠다라는 신호다? 그렇죠. 현역들 날렸을 때 예. 그중에 무소속 출마한 사람도 있을 거고 신당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예. 반발이 있을 텐데 네. 그 반발을 잘 재우려면은 나는 대구에서 어쨌든 간에 반인반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할 거예요. 반인반신이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죠. 네, 대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18대 때 완전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보수가 200석 하던 시절. 그때 이명박 정부 자신 있게 했는데 새누리당은 아니 한나라당 150석 하고 네. 친박연대랑 친박 무소속이 30석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네. 네, 대구 경북도 밟으면 꿈틀하고 반발합니다.
근데 그걸 간과하고 지금 내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손 들고 다니면은 대구가 나를 열렬히 좋아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대구 공천 학살해도 네.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치에 대한 굉장히 나이브한 인식이죠. 네. 뭐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선 그 대표님께서 뭐 어제 연설에서 네. 뭐 칼집이의 아집 뭐 이런 뭐 군인들하고도 비교하고 뭐 등등 하셨는데 제가 아직 그 이거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문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그 톤과 매너는 제가 보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이걸 글만, 텍스트로 텍스트만. 봤거든요. 네. 텍스트를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아니면은 대선 때, 네. 아니면 우리 예전에 호남 편지라고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걸 사실 기한을 제가 했어요. 초안을 제가 썼어요. 연설문은 제가 쓴 연설문 제가 쓴 게 아니라 호남 편지는 제가 썼어요. 초안만 쓰고 대통령이 고쳤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내용을 많이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 편지 제가 봐도 내용 와 이렇게 명문장을 쓸 수 있나 해가 약간 자뻑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갈아버리더라고 내용을요. 그리고 울산 회동 때도 발표문을 제가 초안을 잡았는데 네. 다 첨삭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예.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바꿔서 약간 오히려 안 좋은 글이 되는 예.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문이 많았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이번 연설문도 좀 비문이. 글을 좀 이게 뭐 직업군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은 수사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 쓰는 글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글을 쓰고 할 때 뭐 비유도 넣고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도치도 넣고 이렇게 하는 네. 이유는 다 그거의 수사학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인데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싫어했으니 네. 한동훈 장관도 그런 건가?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거면 물론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런 아주 직설적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글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인간 군상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은 그게 멋진 글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약간 곱씹어볼 만한 수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컨셉인지 약간 모르겠는 글을 양산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목표나 타겟은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운동권, 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저는 그다음에 질의응답하는 것도 봤는데 뭐 그 아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보수 유튜브를 많이 보는구나. 네. 예,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랑 사천 교감을 통해서 얘기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만한 게 많거든요. 네.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취임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자들하고 백브리핑하는 걸 보면서 네. 백브리핑하면서 세대포 이론을 부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정치를 게임하듯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맞아요. 하는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잘하는 게 뭐냐면 그거 완전 한심한 보수 유튜버들이 저격한답시고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이제 그런 말을 쓰면은 뭐가 대중이 그걸 반할 거 생각하는데 저는 네.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게 게임하듯이 정치를 하는 게 무엇이냐. 네. 아무도 정의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게임 자체에 대해 가지고 한 50대 60대 이상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게임하듯이 정치한다가 무슨 말인지 그냥 말로 붕 뜬 얘기만 있고 뭔지를 정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 제가 국민의힘 취재를 네. 하면 네.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였어요. 네. 게임하듯 정치한다. 이준석은 그러니까 게임하듯 정치를 해. 자기들은 게임도 안 해본 사람들이 60대 아저씨들이 게임하듯이 정치한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어감이나 이런 것들 내 자식이 게임하고 있으면 혀들이 차던 모습으로 해서 그냥 부정적인 뉘앙스 쓰려고 했던 거지. 네. 게임하듯 정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저도 이제 반박을 할 텐데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제가 설명을 좀 네, 하자면, 그러니까 선거를 어떤 이기는 전술적 차원에서만 정치를 하고 그밖에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 내용 없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얘기죠. 자기들은 예. 남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화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네. 굉장히 젊은 층과의 괴리가 심해질 겁니다. 그런 게 게임하듯 정치한다가 무슨 말인지를 아무도 정의하지 않았는데 그걸 계속 쓰고 다닌다든지 네. 아니면 세대포 이론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네. 지난
보수 정당의 역사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총선 이긴 다음에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전국 단위 선거를 이긴 당 대표는 유일하게 이준석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 전략이 세대포 이론이었는데, 네. 근데 세대포 이론을 부정하고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도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백불 보면은 계속 이준석과 나는 다르다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준석과 차별화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지금 분명히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네. 환자는 어딘지 명확하고 네. 차별화를 어디랑 해야 되는 게 명확한데 네. 그러니까 뭔가 핀트가 완전 잘못 잡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해야지 본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위상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네. 이준석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기대하던 사람들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안에서. 네. 뭐 한동훈 장관은 유일하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인사. 네. 택도 없는 소리 지금 했던 거 나오잖아요 지금.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직언은커녕 뭐 거의 그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강도나 문제 이런 게 차라리 모르겠는데 예. 총구의 방향 자체가 엉뚱한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뭐 그냥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 상황.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계속 통상 업무로 진행 중인데 첫 예. 번째가 대구로 가는 것, 대구에서 현역들에 대한 일종의 뭐 험지 출마로 빼든가 불출마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방식의 정치행위가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비서실장이요 김형동 의원이에요. 김형동 의원은 75년생이고 그리고 대표님 지도부 때 일원 아닌가요? 저희 수석 대변인이었죠. 수석 대변인이었고 그분은 어떤 특징이 있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노동계 한국노총 출신이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안동에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됐을 때 네. 상대적으로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안동 유림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던 것도 있었어요. 왜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안에 들여다 네. 보면. 그런데 김영동 의원이 이제 사실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았고 지역 활동 열심히 하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네. 국민의힘의 경북 지역 의원이 13명 이제 있는데 그 대구 말고 경북. 네, 대구가 12명, 경북이 예, 13명입니다. 예. 13명 중에 아마 이준석 지도부에서 당직을 했던 사람은 김영동 의원 정도가 유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임명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네. 어쨌든 본인보다 젊은 사람이 별로 없고요. 국민의힘 내부에. 네. 그리고 본인만큼이나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선 김영동 의원을 고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대구나 경북의 의원들을 다 죽일 건데 다 죽여요? 네, 다 죽일 겁니다. 근데 다 죽일 건데 김영동 의원 정도를 내가 비서실장을 쓴다. 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나? 혹시나. 예. 그래 김영동이까지도 그 포용하는데 나를 못해라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들도록. 근데 제가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주자면요. 야, 이 팀은 그런 거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죽이겠다 생각하면 꼭 죽이기 때문에 예. 우리 당 의원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우리 예. 당이 아니신지. 남의 당이네. 예. 네,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네. 옹립되어 가지고 대표가 됐을 때 그렇죠. 그 비서실장을 역시나 경북 지역의 의원인 구자근 의원이 했어요. 예. 구미 의원인데 예. 구자근 의원한테 의원들이 막 축하를 했다는 거예요. 대표 비서실장이면 구자근은 이제 공천은 공천 걱정 없겠네. 받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구자근 의원도 그런 줄 알았죠. 예.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기 한 달 전인가요? 그때 갑자기 구자근 의원이 돼지 콧구멍에다 5만 원 꽂았다고. 예. 그 뭐지 조기축구인가 어디 행사 가가지고 예. 고사를 지르는데 예. 돼지 콧구멍에 5만 원 꽂았다고 이제 경찰에서 뭐 선거법 위반인가로 송치해가지고 예. 지금 수사받게 생겼거든요 갑자기. 지금 수사받게 생겼어요. 예, 지금 기소됐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됐는지 안 됐는지 기억 안 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이제 구자근 의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흑빛이 돼서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사람도 돼지 콧구멍에 5만 원 꽂았다고 이제 공천을 날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
지금 뭐 김영동을 어떻게 하냐가 무슨 문제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잘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영동 의원이 TK의 젊은 정치인이기는 하나 TK 안에서 여러 상당히 뭐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 어려움이 있던 인물을 픽업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 정도도 살려줄 수 있겠다, 나도 공천받을 수 있겠네라는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 다 죽인다. 이 팀은 그런 거 없다. 당연하죠. 싹 다 죽인다. 그러니까. 김영동,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 왜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도축장에 가보면 이게 되게 이제 좀 웃긴 상황이 뭐냐면은 뒤에 따라 소들을 이제 트럭에서 한 마리씩 내리게 되면은 앞에 소가 어떻게 죽는지를 뒤에 소가 못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꼬불꼬불한 터널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게 도축하고 하는 건데. 지금 도축장에 하나씩 입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축장에 하나씩 입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앞에 소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이제 다들 나는 아니겠지 이런 거 하시고 있는 거죠. 살벌합니다. 그렇죠. 살벌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이제 제가 다 아는 분들이지만은 두 패로 완전히 갈렸어요. 지금요? 어떻게 갈렸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방송을 우선 안 나가려고 그러고요. 말에 업을 쌓지 않으려고 안 나가려고 그러고 보통 나가시는 분들은 선택을 강요받는 거죠. 가가지고 이준석 주제가 나오면은 세게 이준석을 비판하든지 안 하면은 너 신당 갈지 이거지라고 이제 십자가 밟기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방송을 회피하죠 지금. 근데 거기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이준석을 세게 까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부터 죽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왜냐면 유상범 의원 나오셨던데. 거기가 원래 저 까던 사람이니까 상관없는데 양쪽의 샌드위치창에서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제가 이제 그 길을 가가지고 야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선거 이제 공천 한두 달 남겨놓고 내가 이준석이를 세게 까면은 어디선가 그분이 나를 좋게 봐주시고 공천을 줄 거야. 천만에요. 그분은 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분은 술을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분은 지금 뉴스 안 보고 있으니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만 열심히 해봐야지 이러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양쪽에 낍니다 이제. 양쪽에 끼는 순간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바로 버려지죠. 그러면 전체 지금 국민의힘 현역 가운데 몇 명이나 버려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영남 60명 중에 40명 칠 거라 봅니다. 영남 60명 중에 40명을 친다? 네. 이 40명은 이준석 신당으로 옵니까? 아니겠죠. 그 중에 반이라도 오면 다행이죠. 그거는. 반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의 다선 의원 중에 불출마를 선택한 분도 이미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겠죠. 영남 60명 중에 40명을 치면 40명은 누구로 채울까요? 채울 사람이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검사로 싹 다 채울까요? 검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겠죠. 검사 10명. 그리고 그 검사라는 것이 뭐 현직 검사도 뛰쳐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1월 며칠이죠. 그 퇴직일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하죠. 몇 명이 사표 쓰느냐. 오히려 지금 나와가지고 예비후보 등록하고 돌아다니시는 검사 출신 인사들은 확실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나와 계시는 분들이고요. 확답 받으면 왜 저러고 다니겠습니까? 예비후보하고 지금 옷 입고 왜 돌아다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좀 착각이고 혹시나 경선 시켜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경선도 쉽지 않을 거라고. 진짜 낙점 받은 황표 받은 검사들은 1월 초에 나올 겁니다. 황표 받은 검사들은 1월 초에, 그러니까 현직 검사들이 나와서 전부 정치로 뛰어. 그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갑자기 검사 때려치고 정치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TK 가지. TK.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4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TK로 가고 나머지 30명은 윤핵관? 언론인들이 사실 이게 제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재밌는 녹취 같은 걸 막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녹취요? 그러니까 뭐 현직 검사가 뭐 이렇게 술 먹다가 나는 이번에 공천 받을 거야라는 식으로 했던 그런 녹취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망상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고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공천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 한 달짜리다, 석 달짜리다, 뭐 이런 예측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잘
공천 순풍에, 때는요. 예. 공천 때는 이제 비대위원장의 역할보다는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관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가 2016년에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을 기억해 보시면요. 예. 김무성 대표가 대표, 그 특히 선출된 대표였지만 굉장히 힘이 약했고 예. 공관위원장을 이한구 의원을 시키라는 얘기가 용산 그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사실상 했는데 이한구 위원장이 다 자르고 다 이제 난리 난 것들 이걸 다 주도하고 네. 나중에 김무성 대표는 오히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사실 네. 도장런이니 뭐니 이런 소리 들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부담스러웠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날아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는 어차피 공관위원장만 잘 심으면 되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나 이 사람 경선시켜 줘야 되는데 전당대 다 도왔는데 이런 네. 소리 하면은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려버린 거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이번 역할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다. 네. 예. 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수당이 되어야 되고 일당이 되어야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에서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대단한 사람을 아마 대단하다는 거는 실력이 네. 대단하다기보다는 이런 사람을 설마 이런 대단함인데 아니, 지금 정상명 검찰총장이 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그 소문도 있고 뭐 네. 되게 한 3명 정도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느 그 세 분 중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되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완벽하게 네. 검찰당이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그 공관위원장을 임명할 때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1번. 네. 많이 보이거든요. 누굴 넣는다 그러면은. 그럼 그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때 지도부가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1단계가 그겁니다. 두 번째 네. 공천을 막 그렇게 막 날리고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은 바로 그다음 나오는 게 뭐 재심이나 재의 요구가 들어와요. 예. 그걸 하는 게 최고위예요. 예. 비대위죠. 예, 근데 비대위.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누가 공관위에서 누굴 잘랐을 때 현역 의원이든 누가 억울하니까 항변하겠죠. 이거는 잘못했다. 그러면 보통 최고위나 비대위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보내는데 네. 아무 말도 안 하면 공관이 아니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보시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지령일 수도 있고 목표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가가지고 지방이나 이런 돌면서 손 흔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망하는 전략이지 이기는 전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런 판을 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기는 대로 전략이 사라진 지 벌써 2년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걸 놀랍게 볼 일은 없고요. 그건. 예. 도대체 아니- 어떤 이기는 전략에 전당대회를 저렇게 무리수를 그러니까. 치르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님 뭐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일당이 되거나 다수당이 된다기보다는 윤석열 당을 만드는데 훨씬 더 골몰하고 그 작전을 짜는 거다. 근데 그건 결국 국민들한테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명한 결론이 있는 거. 저는 외람되게도 이번에 양당이 다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거라 봅니다. 양당이. 예. 예. 저는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뭐 민주당 쪽 사정도 들어보니까 그 경선에 갈 수 있는 예비 후보 자격 심사에서 이제 쳐내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네. 뭐 그 당의 기준이 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괴조를 봤을 때 논란이 좀 많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양당이 공이 그런 공천 잡음이나 뭐 이런 것이 터졌을 때 실제로 이준석 신당이 환호하고 이준석 신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가 귀착되거나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게 뭐 신당의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네. 원래 뭐 예전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신당을 했을 때 뭐 이한구 의원의 공천 파동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올바른 길을 쭉 가다 보면은 부차적으로 상대가 약간 좀 삽질을 해주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건 뭐 우리도 삽질 안 하고 우리도 올바른 길 가고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진해야죠 우리 목표에. 대표님,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네. 신년이 시작되는 건데요. 네. 이제 1월 신년부터는 사실상 4월 총선을 앞둔 네. 모든 정당 간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특히 이제 공천 가지고 상당히 세게 붙는 한 달이 될 가능성이 예. 높은데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당 모두가 예.
실제로 공천 잡음이 많아지고 그리고 뭐 피바람이 불고 그리고 누구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네 뭐 등등의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을 텐데 근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정치는 구도고 노선이고 그리고 또 바람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판원이 되게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 전략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찌됐든 뭐 검찰로 이렇게 채워서 가려고 작심을 한 거고 그 주요 타격 방향을 이준석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한동훈 장관도 첫 메시지가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검사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뭐 이건 제가 실제로 관계자한테 들은 거지만은 피의자 대 검사, 범죄자 대 검사, 피의자 대 검사 프레임을 잡으려고 한다.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총선 전에 또 뭐 구속영장 재청구 얘기까지 나오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웅 의원이 이런 비교를 했어요. 도박장에 가서 돈 버는 법 10원 넣고 도박해가지고 지면은 20원 넣고 도박하고 20원 넣고 도박해서 40원 넣고 도박하고 40원 넣고 80원 넣고 도박하고 하다 보면은 이기는 게 나오지 않겠냐. 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돈이 계속 커지는데 도박밖에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면은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은 진짜 이거는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폭동을 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만약 기각된다면은 근데 그거를 굳이 찍어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쪽 그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법원은 어떤 입장일까? 법원은 우리가 안 돼 돌아가 이렇게 했는데 또 와가지고 또 갑자기 뭘 들이밀어 그러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라도 되게 리스크가 큰 선택이거든요. 근데 할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방향으로 할 것 같다.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좀 하여튼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지금의 정치 상황이 여러모로 상식적이지는 않고 그런데 의외로 너무 조용하다. 그 정치권도 그렇고 내부에서는 완전히 부글부글 하고 있지만 그게 외화되지 않아서 실제 상황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다 이런 건데 대표님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국민의힘은 상황은 이런 것 같고 대표님 어쨌든 이제 그 새길 떠나기로 작심을 하셨고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1일차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안 하기로 했고 나머지 세 분은 어떤 결심을 할 건지 뭐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이분들이 언제 합류하게 될지 그리고 이준석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대체로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천하용인 거치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크고 그리고 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어떤 세력과 연대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현역 의원 정도가 참여할 것이냐 그 외에 어떤 신선한 그럼 새로운 인물이 참여할 것이냐 이런 정도일 텐데요. 우선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사실 어떤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 있는 거고 그 계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 계기를 기다리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하고도 일부 소통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린 창준이와 신당에 참여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나중에 어떤 연대나 아니면 행보를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거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연동형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어떤 외연 확장이라는 것이 연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병립형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저와 다른 위치에서 어떤 당을 하시는 분들도 야 이건 무조건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선한 인물들에 대한 정치권 밖에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이제 비례공천 때 보통 드러납니다. 비례공천 때 그걸 아껴뒀다가 보통 이제 드러내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정도 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례공천 같은 경우는 한 2월 말 가까이 돼야지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례공천은 솔직히 말하면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까에 따라 가지고 영입이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그 2016년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26%가 나와가지고 13번까지 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그 공천 명단 보면은 네. 13번까지 될 줄 모르고 공천 명단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네. 뭐 저랑 친한 분도 있고 하지만은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8번 넘으면 명단의 궤가 좀 달라집니다. 그 당은. 네. 그러니까 그걸 되게 나중에 판가름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때 우리 유명한 알지만은 또 어떤 인사는 8번으로 제안받았다가 8번 같은 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네. 자기가 던져버리고 아직까지 야인생을 한 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좀 이 비례 명단이야말로 나중에 좀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제가 반대쪽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대표님 그 신당에 대해서 네.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뭐 김 빠진 거 아니냐. 그리고 여론조사도 초반보다는 조금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결국엔 다시 회군할 거다. 국민의힘으로 총선 전에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한 것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총선 이후에는 돌아갈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면 그건 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총선 전에 지금 다들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무수한 예측을 하면서 탈당 안 할 것이다. 무슨 뭐 총선 전에 결합할 것이다부터 계속 그냥 희망사항 또는 본인의 두려움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평론가들도 있고 했지만은 그냥 아닌 게 계속 증명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아닌 걸 증명하려고 이런 선택들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저는 애초에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해석을 이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뭐 해석은 자유지만은 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도 보면은 그 해석이 계속 틀린 사람들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아이고 선거 전에라도 합쳤으면 좋겠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하던데요. 네. 그거는 아니라고 끄는데 계속 그러는 거는 예, 지금도 현실 부정인 것 같은데 예, 뭐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 주실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여기까지 끝이다. 인연은 네.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대표님께서 새로운 제가 이거 어제 뭐 술 먹다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분명히 강서보궐선 끝난 이후부터 일정까지 박아가지고 예고를 해왔고 거기서 제가 한 번도 거기서 그 교회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새삼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네. 어제 그 갈비집에서 탈당 선언하고 이제 창준이 말씀하시고 이 내용이 노회찬의 불판론하고 닮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꿈보다 해몽이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아니 그게 팩플에서 YTN 얘기도 가서 하시는데. 김재섭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재섭 위원장한테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맞아요. 어제 그 얘기했어요. 예. 그 듣고 보니 그렇다다 이렇게 제가 김재섭 위원장한테 얘기하게 됐는데 예. 노회찬 의원은 사실 그 상계동에서도 베이스가 좀 다르셨어요. 상계동에 보면은 상계역 생활권이 있고 저쪽에 마들역 생활권이 있거든요. 네. 노회찬 의원님은 마들역 생활권 위주로 이제 활동 많이 하셨고 거기는 상계역 생활권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판 갈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그 말 하신 게 2004년인가 그래요. 네. 민노당이 그때 17대 총선 하기 전에 토론 나오셔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22대 총선이라는 거죠. 네. 그럼 5번 차이 나니까 20년 전이라는 거죠. 네. 그때 불판론이 핵심이 뭐냐면요. 50년 동안 불판 안 갈았는데 이제 불판은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고기 구우려면 뭐 이런 네. 거거든요. 예. 근데 따지고 보니까 20년에 70년 된 불판이 됐어요. 그러면은 노회찬 의원님이 하셨던 불판 갈아야 된다 이론에 그 당시 불판 수명보다 이제 한 20년 더 간 더 건데 간 거죠. 더 그 목소리는 커지겠죠. 예, 불판 갈아야 된다.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불판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판 전체의 불판을 가는 겁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타일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뭐 시한부 아니면 이미 수명이 끝났다고 좀 봐요. 시한부 또는 수명이 끝났다. 이미 수명이 끝났다고 보는 게 지금 예. 스타일의 보수라는 거는 예. 왜냐하면 와가지고 반공을 외치던 보수도 고리타분했는데 네. 지금은 범죄자 프레임 가지고 이게 보수냐를 솔직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연설문에 썼던 내용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요만큼 1g이라도 덜 나쁜 사람이 해야 되는 하는 게 옳은 선택이냐, 네. 아니면 진짜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을 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냐. 네. 지금은 누가 더 나쁘냐를 갖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는 게 이게 싸움을 지금 주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게 보수라면은 네. 되게 멍청한 생각이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사정 정국을 계속 끌고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그랬었지만은 네. 결국 오늘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완전히 모순점에 막혀버린 거죠. 예. 사정 정국을 하는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면 성역 없는 수사인데 오늘 만약 특검법 거부하면 성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면서 우리 편에는 성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순을 예측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에게 성역이고 그 성역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 호위무사가 나섰고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반드시 또 그 결정을 할 거고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할 거고. 옛날에 보면 이제 연세대랑 고려대랑 이제 현수막으로 경쟁하고 이렇게 그 연고전 고연전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서로 현수막 갖고 도발할 때 뭐 그런 거 했대잖아요. 우리 쪽에 김연아 있다. 그럼 상대 쪽에서 우리 쪽에 이명박 없다. 뭐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서로 디스전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딱 그거예요. 니네 이재명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우린 김건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판을 왜 시작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 판을 펼쳤는지. 근데 뭐 대표는 이게 항상 있어요. 여당이 항상 선거에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요. 당 대표는 갈 수 있지만은 대통령 못 갈아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당 대표는 민주당이 나중에 페이스오프하고 다른 사람을 비대위원장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영부인은 못 갈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불리한 싸움인데 이거를 시작했느냐. 근데 결국 이 싸움은 결국은 뭐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70% 이상이 찬성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예? 국민을 이길 수 있다고 하고 달려든다고요? 국민의 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차별화를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과의. 그건 제가 어제까지는 보니까 차별화 대상이 이준석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걸 잘못해도 만약에 대통령과 차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 큰 꿈이 있다는 생각하에 차별화는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에서 60으로 넘어갈 때 629 선언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 629 비슷한 할지 모른다. 그럼 629를 하고 그다음에 629 이후에 한 1, 2년 있다가 이제 백담사로 전두환 대통령 보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50 청산이라는 거를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 대통령이 했을 때 물론 둘은 12.12 같이 했기 때문에 일부 산수는 공범이지만은 어쨌든 나는 직선제 대통령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청산을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백담사 보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이를 갈고 이렇게 했던 건데 문제는 그럼 이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만족스러울 만한 조치였냐는 거죠. 아니죠.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 뭐 그래 전두환 백담사라도 보내놨으니 그래 우리가 그냥 오케이 인정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럼 YS가 등장했을 때 뭘 합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를 들어가면서 하나의 청산을 하죠. 하나의 청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때 전두환 노태우 이 두 분 다시 세우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만약에 50 청산을 확실하게 했으면은 같이 법정에 안 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50 청산에 대해 가지고 백담사로 보내가지고 요즘 뭐 너 좀 쉬다 와라 친구끼리니까. 물론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전두환 대통령 반발이 심했지만은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이게 그 군사 반란에 무슨 뭐 5.18 뭐 희생자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백담사에 무슨 몇 년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네. 아직 그래서 YS가 등장한 다음에 어찌 보면 자신한테 권력을 넘겨준 노태우 대통령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50 청산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어찌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대처범이나 이런 거를 그냥 백담사 보내면 되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담사 보내는 정도로 갔을 때는 나중에 한동훈 장관에게도 똑같이 얘기가 돌아올 겁니다. 청산 대상이. 그럼 이 검찰 청산의 칼자루는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 겁니까? 저는 검찰 청산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검찰 정치.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을 불기해서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반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한동훈 장관은 계속해서 차별화를 시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잘 보면 돼요. 박근혜 비대위 모델을 생각하는 거라면 착각인 게 이명박 정부 내내 박근혜는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공천도 잘라가지고 국민도 속고 나도 속고 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까지 나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 결국에는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각을 세우고 김무성 대표가 그래서 돌아서가 친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겪다가 나중에 이제 비대위원장 했으니까 야 그래 박근혜 정도면 4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랑 차별화를 했는데 네. 저 사람이면은 실제 당 내지만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느낌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장관 그게 없잖아요. 네. 이준석 같은 경우 1년 반 동안 어떻게 두들겨 맞았는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차별화를 제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저 총선 불출마까지 하면서 헌신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 희생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부터 이재명 뭐 다양한 그 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도 차별화하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도 차별화하고. 불출마는 현역이거나 당연히 당선될 만한 사람이 하는 특권입니다. 저 살면서 불출마라는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불출마하면 코미디거든요. 네. 약간 그런데 그걸 지금 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이해가 안 가고. 예. 네. 왜 불출마 선언했다고 보세요? 가려면 이제 비례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강남갑을 가야 되는데 네. 그거 하는 순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0석을 만들면서 강남갑 가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막 당이 막 100석 하는데 나는 강남갑 이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대표님 뭐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 석 달, 뭐 몇 달짜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한동훈 정치가 어떤 결말을 맺을 거라고. 의외로 아무것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니까요. 의외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네, 공관위원장이 뜨게 되면은 예. 공관위원장이 하는 일을 막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길로 갈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대통령 서문시장하고 해외만 다니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에 한두 개씩 손 흔드는 일정 정도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서 내용은 공천 학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죠. 공관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예, 나는 깨끗한 손이 되는 거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공관위 업무는 독립적입니다. 한마디씩 가끔 와서 해주면 되고. 그럼 본인은 종국의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하기 싫은데 어쨌든 하라고 했으니까 소나미 길 피해가는 거죠 이번에. 하기 싫지만 했다. 근데 뭐 정치로 일단 나섰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뭐 역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 대선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관측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황교안 대표의 길로 들어섰고요. 아, 황교안 대표가 안 되는 길은 본인이 최대한 책임질 상황을 안 만드는 거고. 네. 사실 황교안 대표가 근데 선거를 종로에 뛰어들면서 종로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던 이낙연이라는 거물을 불러들이게 되고 네. 총체적 난국이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어디 종로 어디 나간다 그러잖아요. 네. 민주당이 놀고 있는 거물 많습니다. 네. 당장 지금 한동훈 장관이 종로 나가면요 정세균 총리 나오시면 그냥 깨집니다 그냥.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일반적인 뭐 선거라면 안 나가시겠지만 네. 이길 수 있고 가장 센 사람이랑 붙는 느낌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나가시죠. 그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우리는 비선 실세 이러면 최순실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최순실급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이런 있다고 거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대통령을 아마 가장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일 겁니다. 또는 그래야겠죠. 실제가 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조언을 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의미가 있고 대통령도 꽤 진지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예. 근데 뭐 이번에 뭐 녹취당한 것도 좀 그렇고 한데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그거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글쎄요, 저는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공천에 들어오는 힘들 같은 걸 느꼈을 때가 있었고 공천의 힘, 공천에 들어오는 힘. 네. 예.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공천에 들어오는 힘. 네, 예. 그때 예를 들어 공관위원장이 그때 정진석 의원이었는데 예. 왜 이런 짓을 하지 그래 권성동 의원이랑 같이 막 계속 알아보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에 이 힘은 어디로부터 김건희 여사로부터 오는 힘입니까? 자, 어떤 지역의 모 의원이 네.
자기 동네에 있는 시장 공천을 어떻게든 갈아엎으려고 이런 식으로 네.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의원이 저와 권성동 의원한테 항변하기로는 예. 이거는 그 아크로비스타의 의중이다. 예? 아크로비스타의 의중이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당신 장난하냐. 예. 그래가 제가 그럼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 예. 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예, 그쪽 아크로비스타 쪽 답변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예. 그 의원한테 또 뭐라고 했어요. 당신 사기치는 거 아니냐. 내가 알아봤더니 아니라던데. 예. 그래서 공천을 저희가 또 그런 원리 원칙대로 했죠. 예. 그랬더니만 해당 의원이 나중에 막 뭐라 하는데 예.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아크로비스타에서 굉장히 불쾌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또 이제 저희가 저희가 원리 원칙대로 공천을 했더니만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 저는 그냥 확신을 가질 만한 몇 가지 지점이 있었고 이번에 총선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선거에 말씀하신 대로 공천에 들어오는 힘 이게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면 이거는 실제로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고 국정에 개입을 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확인을 안 해주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얘기했습니다. 있었던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네. 실제로 아크로비스타의 의중을 확인하기도 했고 네. 누구한테 확인했는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원래 어물전 앞을 절대 못 지나치는 타입이 있습니다. 네. 장이 섰고 앞에 생선이 팔리고 있으면은. 네.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쨌든 지금 보면 사실상 아크로비스타에서 공천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 안 해드린다니까요. 네. 제가 왜 확신을 갖는지만 얘기해드렸고 예. 제가 확인은 해드릴 수 없는데 예. 저는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있지만 여기에도 아크로비스타의 힘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농후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크로비스타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닐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까 말했듯이 가만히 있는 역할일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 네, 가만히 있는 역할이고 예.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와 긴밀히 소통하지 않을까. 공관위원장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외부와 소통한다. 여기서 외부는 아크로비스타입니까? 저한테 캐실 필요 없다니까요. 예. 야,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참 그 많은 국민들이 네.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볼 때 이 특검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이것을 뭉뚱그리고 넘어갔을 때 이게 과연 괜찮은 거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죠. 오늘 특검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뭐 수순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제2요구를 하겠죠, 대통령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 되는 건데요.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해서 민주당과 함께 이 특검법을 사실상 효력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람이 지금은 담담한 척하지만요. 당장 특검법 통과되면은 네. 오늘 밤부터 패닉일 겁니다. 네. 어디가 패닉이에요? 제가 오늘 계속 주어를 생략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다 알아듣습니다, 대표님. 신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 얘기나 이런 거 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가지고 네. 저는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전략에 참고할 뿐이지. 네. 그걸 뭐 지금 홍보해가지고 득을 볼 시기는 아니니까요. 네. 이해합니다. 네. 패닉이 빠질 거다. 네. 패닉에 빠져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예전에 대통령께서 그 후보 기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한 3, 4일 정도 퀭하게 이제 일을 보시는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주변에서 알려 주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네.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보통 누군가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때 네. 대통령이 같이 힘들어하신다. 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 예. 참 기자들이 좀 힘을 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마이크 꺼지면 다 알려주죠. 또.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쨌든 개혁신당이에요. 네. 개혁신당인데 가칭입니다. 예. 당명 정하셨어요? 정했죠. 네. 한 3개 정도 놓고 지금 저희가 최종 내부 논의만 하면 되는데 네. 뭐 키워드가 뭔지는 정해졌습니다. 예, 키워드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죠. 지금 이게 안 알려줌. 예, 오늘 다 털어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려줌 이런 건데 이런 겁니다. 앞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차별화라는 이제 화두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강남으로 표징되는 한동훈 비대위와 상계동으로 표징되는 이준석 신당이 앞으로 정치의 현장에서 어떤 대결을 해나갈지 중요한 것은 가치, 비전, 노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슬로건으로 정하는 거는 그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믿음이 깨지면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노력했을 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 깨진 지 오래됐죠. 아까 말했듯이 그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분들은 은퇴하셔도 영모기지론으로 평생을 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강북은 나이가 들어서도 끝없는 신분 상승에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신분 상승은커녕 거기 뭐 탈출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운그레이드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집 한 채 갖고 있었다고 하면요. 아들, 딸 결혼할 때 전셋집 마련해 준다고 본인은 양주나 의정부까지 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나는 이제 아이들 다 키웠고 그러면 학군이 조금 좋다고 해서 상계동에 있을 필요 없고 그럼 아이들 전셋값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좀 집을 줄여가지고 양주나 의정부로 이사가고 대신 우리 아들 또 다시 상계동에 전셋집 구해줘야지. 되게 좀 그냥 그게 어떤 눈물 아픈 그 어떤 집의 그 풍광이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인 상계동 가정에 그런 제 친구들 한창 결혼 많이 할 때 이럴 때 보면요.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상계동의 전셋집을 뭐 아들에게 마련해 주면서 나는 양주나 아니면 의정부 밀락동 가 살아야지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별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50대 후반 60대 중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상속세 뭐 얼마까지 면제 이런 뉴스 보면 되게 그냥 되게 술 먹다가도 한 소리씩 하시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가 완전히 정서가 달라요. 그런 거죠. 대표님 그런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대표님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고 보수 정당의 대표를 할 때도 그때도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 국민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살지만 오늘도 김포 골드라이드에 실려서 출퇴근을 하지만 그리고 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별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제가 4호선에서 이제 20분씩 이게 동대문 역사공원까지 가는 가장 노도강이라고 하죠. 보통. 노원 도봉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4호선에서 다 만납니다. 어차피 그 4호선에서 만나가지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여기 이제 2호선, 5호선 환승역이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다 갈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서 사실 상계동에서는 22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 22분 동안 정말 스마트폰도 꺼내서 들고 있기 힘들 정도로 꽉 낑겨가지고 그거 떨어뜨리면 핸드폰 잃어버립니다. 그거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작년 초죠. 전장현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제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람들이 4호선 타고 출퇴근하는 노동항의 사람들이 결코 전장현이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평소대로 하면 전장현에 우호적이고 오히려 뭐 그런 어떤 왜냐하면 전장현이요 원래
원래 시위의 모토로 삼은 해화역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있었던 게 해화역이 4호선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전장현도 지금 베이스가 해화역 앞입니다. 맞아요. 예. 흥사단 건물인가 그럴 텐데 그래서 그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4호선, 5호선이 환승하는 그 통로에 항상 박경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시위하시는 걸 저도 뭐 몇 년째 봐왔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4호선의 통행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캠페인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4호선 타는 노도강 라인의 사람들을 저는 인질이란 표현도 썼지만은 이 사람들을 사실 인질 삼아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말 평범한 서민과 약자의 투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저 만약 전장현 하시는 분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점거한다 그러면 저는 뭐 그거는 뭐 아니 국회를 점거한다. 만약에 제가 대표하고 있을 때 제 대표실을 점거하러 오겠다. 실제로 오셨어요 그때. 그거는 저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거는. 그런데 4호선 타는 노도강의 시민들을 인질로 삼았다. 저는 그거는 제가 뭐 사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상계동 정서라든지 어떤 강북의 어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되게 웃긴 게요. 4호선이 막히면요 대체 수단이 없어요. 노도강은 이게 차 끌고 가면 동부간선이고 안 그러면은 4호선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버스 같은 거 버스 타면은 무조건 한 1시간 반이에요. 시내까지. 버스 타면 1시간 반이에요. 그 22분 코스가 버스 타면 1시간 반입니다. 아니 버스 전용 도로 없어요? 그거는 도봉구에서 이제 도봉미아로가 있긴 한데 그것도 막혀요. 그것도 막혀요. 버스 전용 도로도 막혀요? 예, 그 성신여대 입구 통해서 오는 게 지금 동북선 공사하고 이래가지고 막혀. 노원구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시내로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남북 격차에 대해서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진짜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도 강남은 버스도 많고 저는 우리가 이제 교통도 굉장히 좋고 교육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재산세 공동과세를 저희가 해가지고 강남의 세수가 많이 거치면은 그걸 이제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어느 정도까지는 분배를 하는 형태로 이제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지방자치의 약간 맹점 같은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많은 사람들 알려드리지 않았지만은 갈비에 관한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거죠? 지금 만약에 돈 있는 분들이 소갈비 먹고 숯불갈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당신들이 이걸 꼭 이렇게 다 갈비를 계속 드실 게 아니라 당신들이 불고기만 드셔주셔도 누군가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 중에 갈비랑 연관된 다른 건데 제가 왜 이런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노회찬 의원님 그 말씀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는 적확해요 지금. 제가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이룬 성과라는 것은 돈이 판교 때문에 알아서 많은 동네에서 어떻게 하면 잘 쓸까에 대한 고민이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성과 뭐 무상 시리즈를 했던 것은 성과지만은 동두천 시장이어도 당신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상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돈을 잘 쓴 거라고는 제가 해줄 수 있겠는데 동두천 시장이었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저는 이거는 우리가 사회 정의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그때 성남시장으로 하신 말씀은 강남구청장이 하는 말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강남구가 많이 돈을 거뒀으면 강남구를 위해 써야지. 왜 그거를 노원이나 도봉을 위해 쓰느냐라는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맞아요. 실제로. 그런데 서대문시장 이재명이라는 분도 물론 경기도지사 되시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렇죠.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거기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불교부 단체로 몇 천억씩 돈이 남아가지고 그럼 그걸 잘 쓰는 거 물론 못 쓰는 것보다 잘 쓰는 게 좋지만은 그렇죠.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무상 산후조리원도 있고 무상 교복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동두천은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공무원 월급 주는 것도 많이 걱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정의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건 오히려 제가 약간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그런 분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왼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의 구청장이 잘해가지고 세수가 많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평균보다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럼 강남구청장의 성과죠. 근데 그럴 때 보면 이제 강남구청 그 서초구청 보면은 특이하게 뭐 거기 별의별 거 다예요. 이제 보면 우리 지금은 다 기본처럼 된 거지만은 서초구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처음에 그 횡단보도에 큰 우산 같은 거 씌워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서초 이런 데 가면 마을 버스를 뭐 이렇게 비닐로 둘러가지고 난방도 되게 해놓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정류장을.
근데 이게 사실 대단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서초 강남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이런 게 보통 일을 잘한다로 치환돼서 아까 말한 성남시에서는 이재명 시장, 네. 서초구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당이지 국민의힘 의원인 예.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이런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인데요. 예. 저는 이런 거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뭐 좌파 이런까지 모르겠지만은 보수도 국민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 가지고는 네.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예. 사실 마을버스 정류장에 덮개를 씌우고 네. 그다음에 그 횡단보도에 우산을 씌우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만약에 예. 강북구와 노원구와 도봉구에 있다 그러면은 서초와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면 거기에 있는 정치가들도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강남 강북 겹쳐 얘기하면요, 제가 순천 살다 왔는데 순천은 더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세훈 시장 쪽 인사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오세훈 시장 대권 가고 싶으시면은 따릉이를 싹 열어버려라. 따릉이를 전국 단위 시스템으로 열어버려라. 그리고 따릉이 우리나라 너무 비싸요.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예. 순천 같은 데 보면 순천에도 보면은 자체적으로 지자체산 자전거 사업이 있고 창원을 가도 그런 게 있고 한데요. 네. 따릉이가 전산 시스템 개발해 놓고 이런 것을 그대로 쓸 수만 있어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그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서울과 지방에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런 노하우를,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을 서울시가 전국에 전파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네.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네. 정말 그런 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역할이고, 이준석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벌써 6분이나 넘었고 다음 분들 기다리고 계시지만 제가 요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3지대가 모인다 해서 류호정, 금태섭 이런 분들이 주요 관계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보수 개혁 정당을 하면서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분들이 함께 하게 될지 이것 좀 하나 여쭈고 싶고요. 일단 저는 우선 중심이 되는 것은 어쨌든 보수 성향 인사들이 아마 중심이 될 거고요. 보수 성향이 예. 그다음에 연대를 할 건지, 그리고 뭐 예. 병립형이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합당을 또 다른 세력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길은 또 합당.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사실 뒤로 갈수록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네. 있고 조금 더 토론해 보고 싶고 예. 사실은 해야 될 얘기도 너무 많고 한데 시간이 너무 됐고 다음 주에 뭐 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뭐 다음 주는 신년인데요. 예. 그래도 끝으로 저희 취재 편이죠. 애청자 그리고 예.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예. 예, 연말 연초 묶어서 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네. 저는 나를 요즘 최소한으로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왜냐면은 그러면 그 다른 것보다도 신당이라는 게 어려운 길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려운 길인데 제가 항상 케네디 대통령 인용하는 것처럼 이 길을 가는 거는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우리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얻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전 이 말을 항상 새기고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으면서 선거를 이기고 이런 선거를 냈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30% 콘크리트를 안고 낸 성과라는 것과 완전히 무에서 쌓아 올린 성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더 큰 도전을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오늘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해주셔서 17,000분이 넘는 분들이 아이고. 동접을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www.이준석.kr 가시면은 연락망에 참여하실 수 있고 아마 네. 내일부터는 신당 가입이 열릴 겁니다. 네, 예. 그 온라인 다운 가입이 열릴 테니까요. 네, 지금 www.이준석.kr 가셔가지고 네. 연락망에 등록하시면은 예. 신당 당원 가입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는 대표님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궁금하다. 어디 네. 가면 이준석 만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뭐 하십니까? 막 이렇게. 예. 요즘 거의 뭐 신당 창당 실무 때문에 예, 주로 고생하고 회의가 있고 예. 지난 한 3일간은 글 쓰느라 정신 없었죠. 예. 네. 하여튼 핸드폰까지 꺼두시고 쓰신 그 긴 글 예. 잘 읽었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